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신은경입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슬라이드와 함께 세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터주의 시대를 여행하는 히치하이커를 위한 안내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3강과 4강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에게 가까운 내용으로 이야기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사회학이 의학을 만났을 때 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의 핵심 키워드라고 한다면 융복합의 크로스오버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용 데이터가 증대되고 이러한 많은 다양한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컴퓨팅 능력이 신장된 것은 저희들에게 어떤 과학적으로 예전에는 던질 수 없었던 혹은 답할 수 없었던 새로운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융합과 크로스오버로 새로 열린 새로운 질문의 장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해볼 텐데요. 사실 제가 첫 시간에 보여줬던 제 신은경이라는 사람의 소개인데 이 그래프들을 학생들에게 보여줄 때 이 세 번째, 네 번째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신기해하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학과 특히 사회학 박사로서 법대와 의대를 거쳐서 사회학과로 돌아온 이런 여행 경로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낯설고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 법대 네트워크 분석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법대에서는 From Prison to College라고 해서 감옥에 갔다가 대학으로 이행하는 사람들의 소셜 네트워크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딱 시간을 보시면 2016년에 데이터과학과 인공지능에 있어서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세계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알파고? 이세돌?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에게 지는 장면을 진짜 목도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제게. 그래서 이때 2016년 초반이었었는데요. 제가 만약에 바로 귀국하지 않을 거면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이런 것들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옮겨가게 된 게 이제 제가 테네시 주립대 의대에서 fellow 생활을 3년 동안 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들은 저 의대 안에서, 저 의대 캠퍼스에서 유일한 사회학자로 지내면서 했던 연구 결과물들을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사실 맨하탄에서 멤피스로의 이동은 같은 나라 안에서 다른 도시로 가는 굉장히 미국에서 큰 맨하탄이라는 도시에서 멤피스라는 미국에서 20번째로 큰 도시로의 이사라고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질적으로 다른, 문화적으로 다른 공간으로 제가 어떤 약간 좀 타임머신을 타고 다른 세계로 간 느낌이었었어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흑인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 남짓을 차지하고 있는데 멤피스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흑인 인구였어요. 미국 전역에서 인종적 마이너리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동시에 약간 건강 문제가 심각한 도시의 사회 문제였어요. 미국 내에서 이제 두 번째로 고도 비만이 심한 도시였고요. 테네시 주정부는 비만과 관련된 다양한 건강 비용으로 연간 6조의 주 예산을 투입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맨하탄에서 멤피스로 이동하면서 또 동시에 굉장히 건강 문제가 심각한 도시로 이동하면서 의대 시절에 쓴 두 가지 페이퍼들을 오늘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천식 환자에 관한 문제, 건강 아웃컴이죠. 실제로 만성질환에 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인지 능력, IQ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나눠보도록 할게요. 건강은 개인적인 문제일까요? 많은 분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굉장히 사적인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학교 밖에서는 특히 더더욱 그렇죠. 그런데 제가 자료들을 하나 보여줄게요. 멤피스가 하도 건강 문제가 심하다 이래서 제가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 보시면 제가 당뇨병 지금 얼마나 많은 퍼센트의 당뇨병 환자가 각 지역의 집코드마다 살고 있는지에 관한 데이터 차트예요. 보시면 이 지역 번호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59.4%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그리고 이 집코드에 사는 사람들은 7.1%만 당뇨병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59.4%와 7.1%의 간극. 실제로 이 우편번호 동네와 이 우편번호 동네는 차로 5분도 안 걸려요. 이 차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 더 볼게요. 이거는 평균 기대 수명이에요. Life expectancy. 근데 이 life expectancy는 이 동네 38016 여기서 태어난 친구들은 83년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 문제적 지역, 요 우편번호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69년의 평균 기대 수명을 갖게 됩니다. 왜? 어떤 아이들은 14년을 더, 어떤 아이들은 14년을 덜 살 것이라고 기대하게 만드는 걸까요? 59.4% 당뇨병을 가진 이 동네 주민들의 평균 기대 수명은 69년인 이 동네. 어떻게 저희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과연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이 집코드로, 이 우편번호 동네로 굳이 이사를 가서 저희들은 이 통계 결과치를 볼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동네의 어떤 특정 환경이 여기 사는 사람들을 아프고 병들게 해서 이러한 통계 결과치를 저희들이 받아보고 있는 것일까요? 사회학자로서 당연히 두 번째, 뭔가 환경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이 이곳의 사람들이 충분히 건강한 환경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없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에 질문들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데이터들을 받아서 제가 분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당시에 소아과 병동에 온 천식 환자들의 데이터를 받아서 지도에 한번 그려봤어요. 이게 멤피스 지도인데요. 보시면 왼쪽 그림은 저희 병원에 오는 환자들이에요. 천식 환자들이 어디 사는지.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그 지역마다 버려진 집들의 분포예요. 색깔이 진할수록 더 많은 환자가 있고 색깔이 진할수록 더 많이 버려진 집들이 있는 동네들이에요.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뭔가 천식 환자가 많은 사는 곳이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썼던 연구 논문이 네이처에서 나오는 디지털 메디슨이라는 학술 저널에 나온 논문인데요. 소셜 마커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소셜 마커라는 용어를 만들었을 때 제가 이 소셜 마커는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많이 쓰이는 바이오마커스에 상응하는 개념으로서 제가 만든 건데요. 바이오마커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생물학적, 피지올로지컬한 어떤 인덱스들이라고 한다면 소셜 마커는 이 바이오마커 맞지 않게 중요하면서 이 환자들이 배태된 사회 환경의 인덱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개인적이고 생물학적인 요인 때문에 환자들이 아플 것인가 아니면 이 사회적 환경 때문에 아플 것인가에 관한 분석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요?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특정 지역의 사회적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아프고 병든다 라는 합리적인 추론을 저희가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 그 사람의 biological한 reason이 아니라 그 사람의 social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 사람의 병증의 정도가 결정된다.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이때 제가 사용한 것이 이제 머신러닝 메서드예요.
이 페이퍼는 실제적으로 병원에 온 2016년에 저희 병원에 내원한 소아천식 환자들이 1년 뒤에 병원에 다시 내방할 것인지 아닌지를 머신러닝을 통해서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천식이라는 것이 만성질환이고 또 관리를 잘하면 다시 병원에 내원할 일은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특정한 환자들은 다시 한번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28%의 다시 병원에 돌아오는 환자들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면 우리가 환자 관리 혹은 병원 자원 관리, 유통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겠다라는 인사이트에서 출발한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특강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마 어떤 건지 잘 알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기존의 통계 모델하고는 조금 다르게 머신러닝은 데이터를 많이 줍니다, 우선.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 이 환자들의 인풋 데이터, 기존의 통계 분석에서는 independent variable, 독립 변수라고 생각될 수 있는 변수들을 막 줍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다시 내방을 하는지 아닌지, 온다 안 온다 이런 바이너리 아웃컴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풋 데이터가 있을 때 이런 아웃컴이 나오는지의 알고리즘을 스스로 학습하는 과정을 컴퓨터가 거칩니다. 그래서 이 러닝 알고리즘은 스스로 자기가 이제 cost 펑션을 통해서 잘못 예측을 했을 때 스스로에게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 페널티가 가장 적어지는 방식으로 최적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들을 테스트해 봅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이 알고리즘이 새로운 환자들을 예측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이제 prediction accuracy, 다양한 방식으로 매저할 수 있는데 머신러닝 60초 안에 설명하기 버전으로 제가 소개를 드렸던 거예요. 이런 머신러닝의 프리딕션 펑션을 활용해서 저희가 과연 환자들의 프리딕트를 할 건데 이 환자가 위험 환자군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분류를 할 텐데 이때 어떤 변수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가 예측 모델을 만들었어요. 몇 가지 특이한 점들이 있었어요. 이 페이퍼를 쓸 때 우선 병원에 있으니까 제가 메디컬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었죠. 동시에 사회적 환경 인덱스를 만들어야 돼서 당시 제가 멤피스 시정부에서 운영하는 데이터 위원회의 자문위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Property Hub이라는 Urban Housing Quality 데이터들을 멤피스 시에서 모은 것들을 제가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인구 통계조사죠. US Census 데이터는 이제 무료로 모두에게 공개된 데이터니까 퍼블릭 데이터를 받아서 이 세 가지 데이터를 환자들이 사는 주소지를 가지고 저희가 merge를 했습니다. 환자가 병원에 내방을 하면, 입원을 하면 자연스럽게 저희가 나이, 인종, 그리고 성별의 데이터를 모아지게 되죠. 그리고 환자들에게 우편번호를 꼭 물어봐요. 이 우편번호를 통해서 저희가 그러면 환자들이 어느 지역에 사는지, 그리고 지역은 얼마나 빈집들이 많은지, 혹은 그 동네에 있는 집들에 혹시 유리창들이 많이 깨져 있는지 아닌지, 심지어는 길거리에 쓰레기가 많이 버려져 있는지 아닌지 이런 데이터들까지 저희가 접목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환자니까 인슈런스 타입, 극빈 계층에 있는 환자들은 정부 보조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인슈런스 타입에 따라서 메디케이드 환자인지 아닌지 이 지표를 통해서도 환자의 어떤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 사회 경제적인 지위를 유추해 볼 수가 있었어요. 이 데이터도 갖다 붙이고 또 이 두 가지 변수들은 이제 바이오마커의 상징적인 것으로서 얼마나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고 의사들의 그 ICD 코드, 진단 코드를 통해서 천식의 증증도를 저희가 머신러닝 분석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 그리고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 소셜 마커스 다양한 변수들을 조합했을 때 우리가 이 환자가 1년 안에 병원에 다시 입원할 위험 환자군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실시해 본 건데요. 첫 번째 모델에서는 저희가 모든 변수들을 다 학습에 활용시킵니다. 그래서 너의 최선을 다해서 누가 병원에 1년 안에 돌아올지 안 갈지를 예측해봐 라고 알고리즘한테 말하는 거죠. 명령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모델에서는 저희가 이 바이오마커스와
데모그래픽 인포메이션만 줍니다. 인구학적인 정보와 생물학적인 데이터만 주고 얼마나 정확하게 이 알고리즘이 이 환자가 1년 뒤에 내원할 환자인지 위험군의 환자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게 합니다. 이제는 예측하시겠지만 세 번째 모델에서는 천식과 관련된 데이터를 주지 않아요. 얼마나 아픈 환자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병원에 머물렀던 환자인지에 대한 정보를 주지 않고 그 환자가 메디케이드 정보 보조, 의료 보조를 받는 환자인지 혹은 어느 동네에 사는 환자인지 요 정보만 가지고 이 환자가 올지 말지 병원에 다시 입원할 위험 환자군인지 아닌지를 분류하게 합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안에서는 저희가 다양한 모델들을 돌려봤는데 제일 이제 결과가 좋았던 이제 랜덤 포레스트랑 서포트 벡터 머신 이 가장 결과치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두 개의 알고리즘의 결과물들을 페이퍼에 보고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위험 환자군을 몇 퍼센트 정확도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머릿속에 이제 숫자들이 여러분들이 막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이 하나 스튜디오를 1년 안에 다시 방문할지 말지는 사실은 예측이 가능하다. 제가 다음 기회도 수업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있는 커피숍이 하나 있어요. 지금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 스튜디오 옆에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그 커피숍에서 제가 6개월 안에 커피를 마실지 말지는 굉장히 랜덤한 일이거든요. 그것을 예측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인간의 행동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이죠. 병원에 올지 말지를 예측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피지올로지컬한 마커들을 통해서 내가 언제 발작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90% 이상의 정확도로 저희가 맞출 수가 있어요. 열이 올라가는 것들을 보일 수가 있을 거고 EKG 시그널이 있을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 피지올로지컬한 어떤 인터랙션, 케미컬 인터랙션들의 아웃컴으로서 저희가 폭발적으로 발작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연쇄작용을 프레딕션하는 것은 굉장히 정확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행동, 이것은 예측도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상대적으로. 저희 결과치들을 그래서 보여드리자면 60%대 정도가 나왔어요. 66% 보시면 모든 변수를 다 줬을 때 위험 환자를 내년에 다시 올 환자들을 66% 정확도로 맞췄어요. 셋 중에 둘은 이 환자가 위험한 환자다 아니다. 다시 올 위험군이다 아니다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재밌는 거는 사실은 이 세 번째 모델의 결과치예요. 얼마나 아픈지 말해주지 않아요. 이 환자가 의료보조를 받는지 혹은 어느 동네에 사는지를 따라서 이 환자가 위험 환자군인지를 61%의 정확도로 예측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건강이 사회적인 산물이 아니라면 사회적인 데이터만 줬을 때 저희가 이런 61%의 정확도라는 값을 가지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떠한 바이오마커를 가진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와 경제 수준 그리고 나이, 인종, 성별에 따라서 저희가 어떤 건강 아웃컴을 가질 것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61%의 정확도로. 그렇게 증명을 한 것이 이제 Nature Digital Medicine에 나왔고 핵심 메시지는 건강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산물이다라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였어요.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요. 지능 어떨까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 인간인지. 이거는 개인적인 산물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뭐 유전적인 요인일 수도 있고 내가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지적인 인간이 되기 위해서 신은경을 정말 열심히 키웠으니까 신은경이 지금의 지적 능력을 가지는 것은 내 개인의 노력의 결과물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제가 의대에 있을 때 이 페이퍼 한번 봤어요. 2017년에 사이언스에 나온 페이퍼인데요. 락펠러 유니버시티 있는 연구자들이 만든 결과물들이에요. 굉장히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건 뭐냐면 이 침팬지들이죠. 침팬지들에게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MRI 데이터를, 브레인 액티비티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데요. 침팬지가 다른 침팬지들이 인터랙션을 하는 것을 보는 것과 다른 침팬지들이 인터랙션을 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 혹은 그냥 사물을 보는 것 이에 따라서
브레인 액티비티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 두 침팬지가 서로 인터랙션 하지 않을 때는 침팬지 브레인 액티비티가 거의 없어요. 이거는 관찰하는 침팬지거든요. 하는 침팬지가 아니라 내가 남이 어떤 인터랙션 하는지 보인다. 여기서는 세 번째 그림에서는 인터랙션을 많이 해요. 그러면 관찰하는 침팬지의 브레인도 되게 바빠. 너무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의 브레인이 어떻게 액티베이트 되는지는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걸 보면서 두 번째 페이퍼를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네. 그러면 인간의 인지 능력, 굉장히 사회적인 요건에 영향을 많이 받나 보다. 천식 환자들, 소아천식에 뿐만 아니라 소아 지능 발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질문으로 두 번째 페이퍼를 시작했어요. 보시면 이건 IQ의 분포를 또 제가 지도에 그려봤어요. 테네시 주립대에서 모으고 있던 이런 Condition Affecting Neurocognitive Developmental 데이터가 있었어요. 캔들 데이터라고 부르는 데이터가 있었는데 이 데이터가 어떤 거냐면 멤피스에 있는 1,500명의 임신 3기의 엄마들을 리크루트합니다. 그래서 1,500명의 엄마와 1,500명의 아이들을 지금은 거의 한 10년째 팔로우업하면서 추적하는 연구예요. 이 연구를 이제 저희 테네시 주립대 의대에서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왼쪽 그림은 아기들의 IQ예요. 2살 때 IQ. 진한 동네는 IQ가 높은 아기들이 살고 있어요. 평균값이 높아요. 연한 색깔로 칠해진 동네들은 아이들의 IQ 평균이 떨어지는 조금 낮은 동네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한 동네 여기 보면은 91이에요. 이 동네는 아이들이 이제 91 정도의 IQ를 평균적으로 가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요 진한 동네 사는 아이들의 IQ의 평균은 110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세상에 만약에 지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개인적인 산물이라면 T의 분포가 다양하듯이 특정 지역에 사는 아이들이 20이나 IQ가 높을 이유는 없어요. 환경적, 사회적인 요인이 지능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몸무게가 다양하듯이, 키가 다양하듯이 특정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IQ가 다른 지역에 사는 아이들보다 낮거나 높아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거는 오른쪽에 있는 엄마들 IQ예요. 엄마들의 나이는 좀 베리에이션이 컸어요. 엄마들은 20대 엄마도 있었고 40대 엄마들도 있었어요. 근데 엄마들의 나이 차이가 20이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 비해서 이 데이터 값의 변량이 큰 것은 당연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IQ의 변량이 35 정도 됐어요. 평균 86에서 한 120 가까이, 114 정도 되는. 왜 이렇게 큰 변량이 나타날까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인지발달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에 관한 페이퍼를 하나 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재밌었던 것들은 이게 Neurocognitive Development를 추적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어떤 뉴트리션이나 바이올로지컬 샘플들을 이용해서 바이오마커를 많이 모으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번 홈 비짓에 갔을 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어떤 거냐면 소셜워커, 사회복지사가 그 아이가 누구랑 같이 사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이런 네트워크 설문을 같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모은 클리닉 데이터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을 해서 모은 사회복지 관련된 데이터를 제가 이 페이퍼에서는 접합을 시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독특한 어떤 연구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아이의 지적 발달, 아이의 IQ, 지적 능력이 개인적 산물인지 아니면 유전적인 영향인지 환경적인 영향이 있는지를 분석해 볼 수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게 돼요. 오렌지 색깔이 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엄마들을 리크루트했으니까 까만색이 엄마들이고요. 이 모든 데이터 안에서는 엄마와 아기 페어 쌍은 존재합니다. 아빠가 같이 사는 가족도 있고 같이 살지 않는 가족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들은 태어나게 되면 엄마와의 관계 혹은 이 삼각형 구조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거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아빠는.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큰 패밀리 유닛에 노출이 됩니다.
가족. 자녀가 많은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 3대가 모여 사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 가족 구조도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 네트워크의 층위 속에 아이가 노출되게 되고, 세 번째는 그 복지 데이터에서 가져온 건데, 어머니가 가지는 소셜 네트워크 데이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내가 뭐 심리적으로 궁금한 것들이 있을 때 질문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에 관련돼서 한 10개 정도의 설문 문항이 있어요. 네트워크에 관련 조사들. 그래서 그 데이터 값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캔들 스터디 안에서는 저희가 엄마들을 통해서 리크루트 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케어기버가 엄마들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케어기버의 소셜 네트워크, 이게 얼마나 좋은지도 저희가 테스트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동네에 많은 사람들이랑 알고 지내는지를 물어봐요. 되게 독특한 데이터죠. 아이가 노출되는, 아이가 2살 때까지 커가는 사회 환경의 네트워크를 저희가 어떤 층위별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페이퍼는 통계를 써서 분석한 결과물이고요. 당연히 엄마 아빠의 IQ 통제해줍니다. 엄마 아빠의 소득 수준도 통제해줍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몸무게, 기타 등등 성별, 기존에 알려진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진 변수들을 모두 통계 모델에 통제를 해줍니다. 재밌는 것은 엄마의 친구, 아주 중요합니다. 엄마가 동네 사람들을 잘 알고 있는가, 아주 중요합니다. 신기하죠? 일반적으로 굉장히 개인적인 변수라고 생각되는 나의 인지 능력, 지적 능력,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키워주는 사람, 그것이 할머니가 됐든 아버지가 됐던 할아버지가 됐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사회 연결망, 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동네에 아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훨씬 더 아이들의 지적 발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페이퍼에서는 역시 지능도 사회적 산물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으셨을까요? 전 여러분들께서 아마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굉장히 개인적이고 프라이빗한 문제들을 사회적인 영향으로 설명할 수가 있네? 라고 해서 조금 더 새로운 시각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2개의 굉장히 제게는 귀한 페이퍼를 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키는 오늘의 결론, 창의적인 크로스오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일한 사회학자로 의대에서 연구를 진행하면서 뭔가 새로운 데이터들을 접목하고 새로운 질문들을 던질 수 있고, 그런 것들에 답해줄 데이터와 방법들, 기술적, 컴퓨테이셔널한 기술적인 방법들이 갖춰져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더욱 여러분들께서 창의적인 크로스오버를 통해서 새로운 질문들을 던지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로 오늘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강 사회학이 의학을 만났을 때라는 주제로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관계학 개론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